무슨 전화인데요? 오신대. 누가요? 이 밤중에 이 시간에 누구시겠어? 아참, 내 정신 좀 봐. 그 흉물스러운 거. 이제야 알아차렸어? 맹하기는. 돼지 껍데기 몸에 칭칭 감고 살아.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이에요. 부딪히다니 시어머니랑 쌈질이라도 하겠단 말이야? 유리벽. 김창식. 새벽 전화벨은 불길한 사건의 경종처럼 섬뜩하다. 고요한 호수의 물을 가르며 내닫는 칼바람과 같다고나 할까. 새벽 단잠을 깨우며 느닷없이 걸려온 전화에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아비냐, 애들은 건강하냐? 그것들이 눈에 밟힌다. 오늘 7시 차표 끊어놓았다. 아침은 거기서 먹으련다. 전화요금 무섭다.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다. 동규는 순간적이고 일방적인 통고에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제 아침 발기발기 찢어 불살은 그것이 장판 밑에 있을 까닭이 없다. 하루만 더 넘겼다가 요절낼 것을. 옥란이 거실로 나왔다. 무슨 전화인데요? 옥란도 소파에 앉았다. 누구 전화인데요? 옥란이 재차 물었다. 오신대. 오신다뇨? 누가요? 이 밤중에. 이 시간에 누구시겠어? 부한 큰일이라도 났나 했더니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러셔요. 아직 깜깜한 밤중인데 들어가서 눈 좀 붙이셔요. 옥란이 옷소매를 끌었다. 별거 아니라니. 당신도 참. 어머님이 자식 집에 오신다는데 그게 뭐. 아참, 내 정신 좀 봐. 그 흉물스러운 거. 이제야 알아차렸어? 맹하기는. 돼지 껍데기 몸에 칭칭 감고 살아. 날 새면 집에 들어서실 텐데 불벼락을 어쩔 거야? 수습도 못할 일을 고집부려 저질러 놓고 속수무책인 옥란이 동규는 못마땅해졌다. 우리가 시골로 내려가요. 어머님이 올라오시기 전에. 어제 아침 밥상머리에서 난데없이 옥란이 그것을 꺼냈다. 동규가 놀라 빼앗으려 하자 옥란이 재빨리 푹 찢었다. 동규의 동그란 눈을 빤히 쳐다보며 보란 듯 갈기갈기 찢었다. 동규가 입을 쩍 벌렸다. 옥란이 요절을 낸 쪼가리를 쓸어 모았다. 한 손에 하나하나 담아 움켜쥐고 후루룩 태워버렸다. 성호를 10십자로 긋고 웅얼웅얼 기도했다. 당신 정신이 나갔어? 침을 꼴깍인 동규의 몸이 부들부들 떨었다. 식사나 하세요. 옥란이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숟갈을 들고 밥알을 입안에 넣었다. 밥숟가락이 입안에 들어가! 동규가 소리를 질렀다. 방에서 두 녀석이 몰려 나왔다. 아빠 왜 그래? 아무 일도 아니다. 너희들도 와서 기도하고 아침 먹어야지. 두 녀석이 성호를 긋더니 눈을 감고 속으로 무언가를 웅얼거렸다. 동규가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부엌에서 딸가닥 밥그릇 부딪는 소리가 났다. 옥란이 방으로 들어와 크림을 찍어 설거지한 손에 비벼 발랐다. 히, 성당을 뻔질나게 드나들더니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군. 천주님을 모독하지 말아요. 부모님과 남편보다 천주님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그럼 그놈의 종이가 아내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루만 더 두었더라면 좋았잖아. 동규가 다소 분을 죽인 음색으로 꾸짖듯 말했다. 10년을 참았어요. 10년이나. 10년을 참았는데 하루를 더 못 참아? 이젠 저도 지쳤어요. 어머니 올라오시면 종교전쟁이라도 벌이겠단 말이야? 그게 종교예요? 미신이지. 천주는 인정한다는 직인이라도 지켰나? 따지자면 매한가지지.
당신 주님을 모독할 거예요? 당신의 못된 심보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지. 올해는 우리가 내려간다고 전화나 드려요. 어머니 내려오시기 전에. 정월 보름이면 어머니의 방문이 있었다.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왔다 갔다. 사는 모습 보러 간다는 통고를 이른 새벽에 전해오고는 날 밝기가 무섭게 들이닥치던 어머니였다. 번개가 번쩍이듯 전화로 통고를 해오고는 우르르 꽝 벼락처럼 들이닥쳤다.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정월 대보름을 사흘 앞두고 옥란이 그것을 발기발기 찢어버렸다. 옥란의 의도대로 어머니에게 전화한다는 것이 깜빡하고 말았다. 이쪽에서 내려간다는 말이 없었으니 이 새벽에 벼락 통고는 예견된 상황이었다. 깜깜하게 앉아있으면 무슨 해결책이 나와요? 어차피 저질러진 상황이니까 잠이나 자두어요. 옥란이 동규를 잡아 끌었다. 잠이 와? 잠 안 잔다고 뾰족한 해결책이라도 나와요? 당신은 어머니 성격을 잘 몰라. 어머니께 지금껏 당했던 것으로도 그 유별나심을 충분히 알아요. 알면서 그걸 앞줄 생각도 없이 찢어버렸어?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이에요. 부딪히다니 시어머니랑 쌈질이라도 하겠단 말이야? 동규가 언성을 높였다. 그럼 난 맨날 당신 어머니한테 매여 살란 말이에요? 당신 어머니한테? 그래요. 당신 어머니? 애초부터 선을 긋고 살았구먼. 다 자업자득이지 뭘. 부모가 아니라 남남이다 이거지. 벌써 10년이에요. 당신하고 연애할 때부터 사사건건 참견하기 시작하더니 잘못되라고 그러신 건 아니잖아. 동규가 옥란의 말을 끊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잘 된 건 또 뭐가 있어요? 옥란도 바락바락 대들태세로 턱을 세웠다. 동규가 목소리를 벼랑간 쫙 깔아서 천천히 말했다. 잘 된 것도 없고 또 지나치게 잘 안 된 것도 없잖아. 어머니도 믿음 때문에 그러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잖아. 그게 믿음이에요? 미신이지? 사이비 무당의 정신이 호혹해서 나까지 미치라고 강요를 하니 아무리 시어머님이라도 그냥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는 이치가 아니에요. 그런 지가 벌써 10년이에요. 시계는 벌써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밖에는 먼 가로등 빛으로 미지근하게 밝아 있었다. 옥란이 침묵을 깨고 부스스 일어섰다. 눈 좀 붙여요. 언제 말다툼이라도 했냐는 부드러운 말투였다. 동규가 돌부처로 앉아서 끄떡하지 않자 옥란이 방으로 들어갔다. 동규도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이 늘 달가운 것은 아니었다. 옥란과 결혼하여 분가하기 전까지는 전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결혼하고 자식을 둘이나 키워가면서 어머니의 관심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이따금씩 갖게 되었다. 옥란은 달랐다. 차라리 간섭이라는 개념을 신경질적으로 떠올렸다. 동규가 40을 넘었어도 시루떡 찹쌀고물을 고르는 눈금 고운 채와 같은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은 여전히 촘촘하고 질겼다.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내가 당신과 이렇게 마주 앉아 있지도 못했을 거야. 옥란과 묵시적으로 결혼 상대임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야 동규가 말했었다. 혼자서 소주 한 병을 훌쩍여 거나해진 상태였다.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어서 우리가 있고 그래서 생명체를 바탕으로 한 무생물까지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옥란이 술을 탁자에 찔찔 흘려놓고 잔을 장난삼아 빙빙 돌렸다. 옥란아. 동규가 다감하게 옥란을 불렀다. 옥란이 장난을 멈추고 흰자위가 붉어진 동규를 바라보았다. 그런 교과서적이고 개념적인 어머니의 존재를 말한 것이 아니야. 동규가
옥란을 쏘아보며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꿀꺽였다. 어머님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건가 그럼? 희생? 헌신?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런 고급스러운 용어는 안 어울려. 동규가 갑자기 흐흐흐 웃자 옥란이 장난하던 술잔에서 손을 떼어 무릎에 얹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동규가 앉은 채로 상체를 비틀거렸다. 빈 잔에 소주를 그득 부었다.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마셔. 옥란이 침착해진 어조로 말했다. 괜찮아, 아직 멀쩡하니까. 동규가 소주를 단숨에 마셨다. 반팔 남방에 단추를 하나씩 풀렀다. 옥란이 동규를 물끄러미 지켜보다 그의 셔츠가 드러나자 시선을 탁자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여길 봐, 옥란이. 동규가 남방의 앞자락을 완전히 열고 셔츠 차림의 가슴을 내밀었다. 옥란이 시선을 들어 물끄러미 올려보자 동규는 오른손으로 여자의 가슴을 어루만지듯 자신의 심장이 있는 곳을 문질렀다. 술 취했어? 술 몇 잔에 대낮부터 추태를 부리는 거야, 뭐야? 옥란이 앞가슴을 오므리면서 꾸짖었다. 흔들리던 동규의 상체가 완강한 버팀으로 꼿꼿해졌다. 손을 넣어서 여길 만져봐. 정말 술 취했나 봐. 옥란이 얼굴을 붉히고 가슴을 더욱 좁혔다. 그런 게 아니고 심장의 박동을 만져보란 말이야. 동규가 왼쪽 남방 옷깃을 젖혔다. 남방 윗주머니 부분의 안쪽에 작은 주머니가 나타났다. 흰색 바탕에 하늘색 체크무늬 남방 안쪽에 덧붙인 주머니가 흰색 천이었음과 얇은 여름옷에는 부적합한 굵은 무명실로 얼기설기 꿰어 붙였다는 것에 픽 터지는 실소를 옥란은 가까스로 참았다. 동규가 호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뒤적뒤적 꺼냈다. 황색 종이였다. 주위를 둘러보고 종이를 탁자에 펼쳤다. 황색 종이에 빨간색으로 글씨 같기도 한 무엇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뭔지 알아? 옥란이 동그란 눈으로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뭐야? 그림 같기도 하고 한자를 전서체로 쓴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몰라? 이런 거 처음 봤어? 그렇다니깐. 가만히 있어봐. 이거 무슨 글씨인데? 옥란이 종이를 요리조리 방향을 바꿔가며 호기심을 키웠다. 부적. 부적이라고 이것이? 옥란이 손을 얼른 거두고 어깨를 한 차례 후들거렸다. 여기다 똥이라도 발랐어. 동규가 피피 웃었다. 옥란이 조심스럽게 부적을 다시 살폈다. 내 심장이 쉬지 않고 뜀박질하는 여기에 붙이고서 20년을 살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10살부터. 가슴에 오른손을 얹었다. 부적을 조심스럽게 꺾어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고 단추를 다시 끼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육남매는 돼지우리처럼 바글바글 쌈질이나 하는 철부지였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우리를 키워내야 할 암담한 현실에 밤마다 몰래 우셨어. 동규가 소주병을 들어 잔에 따랐으나 빈병이었다. 술을 더 달라고 주인에게 술병을 휘저었다. 주인이 다가왔을 때 옥란은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동규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아쉽게 끌려 일어서는 동규는 아까와는 달리 멀쩡해 있었다. 동규가 옥란의 부축을 털어내고 문으로 걸어갔다. 그날 동규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옥란을 끌고 다니며 곤죽이 되도록 마셨다. 옥란은 하품을 빡빡 질러가며 동규의 주절거림을 들었다. 옥란은 동규의 가슴에서 꺼내어졌다가 다시 갈무리 된 부적을
뇌리에서 떨치지 못했다. 부적을 믿어? 부적을 믿는다기보다 그럼 흉측스럽게 왜 지니고 다녀? 흉측스럽다고? 요즘 세상에 누가 부적을 갖고 다녀? 자기 전공이 전자공학이잖아. 학생들에게 과학적 논리를 강의하는 선생님의 품에 부적이 숨어 있다니. 웃겨 정말. 옥란의 조롱에 동규는 화가 났다. 난 지금까지 이 부적을 믿어본 적도 안 믿어본 적도 없어. 그냥 어머니가 옷을 살 때마다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니까 넣고 다닐 뿐. 꼭 그래야 하나? 가전제품을 구입했을 때, 이를테면 40인치 텔레비전을 샀을 때 스페어 타이어처럼 여벌로 더 끼워진 퓨즈 같다고나 할까? 아님 어느 날 갑자기 손등에 돋아난 사마귀라고나 할까? 부적이 무언지도 모르던 10살 무렵부터 내 몸의 일부였어. 약간의 거부감도 없어. 믿지 않으면 버려, 지금부터라도. 어머니의 믿음이야. 믿음이야? 미신이지. 당신에게는 미신이지만 어머니에게는 굉장한 믿음이셔. 어머니가 받들어 모시는 걸 내가 도와드리는데 뭐가 잘못이야? 동규가 부적이 숨겨있는 가슴을 주먹으로 탕탕 두드렸다. 동규 씨가 잘 되라고 부적을 품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머님을 위한 것이란 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어머니는 자식이 당신의 믿음에 따라준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마음의 안정을 찾으셔. 그걸 아는 우리 6남매는 철저하게 지켜드리니까. 나 교회에 나가는데 동규 씨 어머니 아심 쫓겨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 뭐야? 난 어떻게 해? 옥란이 궁둥이를 들썩이며 호들갑을 떨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문제될 게 없다니? 동규 씨, 이건 장난이 아니야. 술에 취해서 얼버무릴 문제가 아니라고.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옥란이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동규는 두 팔을 내저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부적을 여기에다 붙이고 이제껏 살았어도 믿지는 않잖아. 잘 생각해봐. 옥란이 시어머님께 조금만 양보하면 돼. 조금만 양보를 하라니? 무슨 소린지 도통 모르겠어. 역시 바보군. 결혼 후에도 교회를 계속 나가고 싶으면 나가란 말이야. 어머님이 오실 때만 잠깐 안 그런 척 참아주면 될 거 아니야. 정월 대보름마다 내놓으실 부적을 황송하게 받아주면 더욱 좋고, 어머님 성격에 우리랑 붙어 살자고 하지도 않을 테고, 또 시집 가는 날 묻지도 않는데 어머님 저 교회에 나갑니다 스스로 일러 바칠 건 아니잖아. 그건 그래. 그렇지만 나는 옷마다 심지어 교복까지 속주머니를 만들어서 30년 가까이 이 물건을 지니고 다녔어. 그 덕분에 내가 시골에서 이만큼 컸는지도 모르지만. 술에 취한 동규를 자취방에 눕히고 집에 돌아온 옥란은 잠 한숨 이루지 못했다. 내장을 뜯어내듯 속주머니에서 꺼내놓았던 부적. 부적 종이가 뇌리에 덮여 괴이한 형상의 문자가 애벌레로 엉금엉금 기어다녔다. 밖은 어느덧 밝아 있었다. 옥란은 어머니의 전화를 잊은 채 얕은 코를 골며 잠들었다. 화장대 위에 나란히 놓인 성모상과 성모상의 묵주와 옥란이 세례를 받을 때 선물로 받은 굵은 양초를 장롱에 감추었다. 벽에 걸린 십자구상도 감추었다. 누웠으나 좀처럼 잠깐의 잠도 이루지 못하리라는 예감이 정신을 또렷하게 몰아갔다. 바로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옥란과 점심 무렵에 만나 저녁을 먹고 자취방에 들어갔다. 어머니가 침침하게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나기를 만난 듯 아연해서 어쩐 일이시냐고 물었다. 분명 어느 계집이 있으니 네가 집에 오지 않는 것이 영락없다. 그래서 당신 눈으로 직접 보러 왔다는 것이 아닌가.
기별이나 주고 오시죠. 군소리 말고 불러라. 토요일인데 해점으로 들어오는 것으로도 다 짐작하고 있다. 어머니가 충분히 눈치를 채고 있음을 직감했다. 산에 혼자 사는 방 안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음과 빨래가 단정히 걸려 있음으로부터 어머니는 여자의 손길이 오늘 오후에 스쳐갔음을 알고 있었다. 옥란이 퇴근을 하자마자 달려와서 쓸고 빨고서 함께 밖으로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들이닥쳤다. 동규는 밖으로 나와 옥란에게 전화했다. 옥란이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서성거리는 동규에게 달려왔다.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란 말이야. 옥란이 발을 동동 구르며 부적을 떠올렸다. 어머니 무서워?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들어가서 인사나 드려. 나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했지? 동규의 손에 끌려오는 옥란의 팔이 가볍게 떨었다. 옥란을 처음 대하는 어머니의 표정은 근엄했다. 옥란이 문턱을 간신히 넘어 머리를 조아렸다. 너는 이리 앉아라. 어머니는 동규가 옥란과 나란히 앉는 것을 막았다. 다짜고짜 동규 앞가슴에 손을 찔러 부적을 찾았다. 부적이 확인되자 어머니는 시선을 옥란에게 옮겼다. 띠가 무엇이냐? 올해 나이는 얼마인가? 쥐띠에 29이에요. 옥란이 간신히 말하고 고개를 푹 깎았다. 우리 동규에게 1살 터울이 좋다니까 나이는 상관이 없군. 교회는 나가는가? 아니에요. 옥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흠칫 놀란 큰 소리로 얼른 대답했다. 나이가 많다고 타박하지 않음이 다행이었다. 교회에 다니는 며느리는 얻을 수 없다. 앞으로도 명심해야 한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옥란에게 생년생시를 쓰게 했다. 옥란이 슬쩍 밀어놓은 종이를 어머니는 꼬깃꼬깃 잡아서 괴춤에 찔러 넣었다. 오늘 대면했다고 며느리가 된 것은 아니다. 내 입에서 확답이 있을 때까지 행동거지에 조심해야 한다. 남녀관계는 여자 쪽에서 목숨을 걸고 조심해야 한다. 동규는 어머니의 속뜻을 알아차렸으나 옥란은 어안이 벙벙했다. 생년생시로 점도 치고 사주도 찬찬히 뜯어보고서야 혼인의 가부를 통보하겠다는 뜻이었다. 싹싹하게는 생겼다. 허리모가지가 그래서 아기는 낳겠냐? 입술도 문종이처럼 얇아서 잘 떠들기는 하겠구나. 옥란이 돌아가고 관상점을 털어놓는 것을 어머니는 잊지 않았다. 요즘 여자들은 허리 가늘어지려고 밥도 굶고 살아요. 여자 허리는 절구 허리처럼 단단하고 엉덩이가 바위처럼 팡팡해야 한다. 입술도 두툼해야 형제간의 우애 안 끊기고 입술이 구덩이나 쑤시는 못난 강아지처럼 빼쪽하고 엉덩이가 동그란 계집은 성깔이 깔끄러워 못 쓰는 법이다. 옥란을 경황 없이 만나고 내려간 어머니가 이튿날 전화를 했다. 사주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폐가 망신하게 나쁜 것도 아니니 관계를 끊어볼 수는 없느냐는 것이었다. 동규가 이런지야 거절했다. 그날 둘을 보아 하니 이미 헤어지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만 둘 사이에 흉한 일이 없으면 그만 헤어져야 하겠다. 별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폐가 망신할 정도로 나쁜 것이 아니라니 허락해 주세요. 그렇기는 하다만 기왕지사 다홍치마란 말도 있다. 찰떡으로 척 달라붙는 궁합의 여자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정말 떨어질 수 없냐?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액땜하고서 새 식구를 얻어야 하니 내달 조사흘 날에 둘이서 오너라. 옥란은 우선 안도했다. 동규가 부적을 군소리 없이 지녀온 것처럼 자신도 의미 없이 응해만 준다는 일념으로 미래의 시댁으로 내려갔다. 어머니는
동규와 옥란의 꼭지 머리칼 몇 올과 또 망측하게도 입고 있던 속옷을 요구했다. 옥란이 아연실색해 꽁무니를 빼다가 냄새가 잔뜩 밴 그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성화에 결국은 벗어내려야 했다. 어머니는 끊어낸 머리칼과 속옷을 들고서 단골 무당내로 달려갔다. 동규와 옥란은 무당내로 같이 가야 한다는 억지 소리 없음에 안도하고 훗바지로 되돌아왔다. 해괴한 액땜 의식을 거친 후 동규와 옥란은 결혼식을 올렸다. 첫날 옥란은 절대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결의를 시어머니 면전에 표출해야 했다. 흡족한 어머니는 매년 정월 보름마다 새로운 부적을 들고 왔다. 동규의 상의마다 부적 주머니가 달려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묵은 부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되받아갔다. 시어머니의 그런 수선이 자식을 위하려는 순박한 은혜라는 위안으로 옥란은 교회에 발을 끊었다. 자신은 제쳐놓고 동규에게만 부적을 안겨주는 것에 서운함마저 느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다. 옥란이 몰라야 할 또 하나의 부적을 어머니가 건네주었다. 아비는 불인데 어미는 물이다. 맞부딪히면 너한테만 큰 사달이 생긴다 하니 어쩌겠느냐. 불이 물에 절대로 쓰러져서는 안 되겠다는 비장한 부적이었다. 부적이 옥란 몰래 숨겨져 있어야 할 장소가 기괴했다. 옥란이 알지 못하는 곳이면서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어머니의 놀라운 발견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툰 넘겨잡기로 얻어낸 알량한 돈푼으로 끼니나 간신히 허우적거리는 무당의 영특한 관계였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어머니의 귓속말대로 장판을 걷어내고 문제의 황색 종이를 깔았다. 밤마다 둘만의 이부자리가 펴져 나란히 누웠을 때 옥란이 눕는 자리였다. 부적 문자의 상향이 옥란의 머리를 향하고 위치는 옥란의 배꼽쯤에 해당하는 자리였다. 어쩌겠냐. 어미의 길을 잡아놓아야 아비가 온전하게 사지가 멀쩡하다는구나. 옥란이 교회까지 발을 끊으며 어머니의 동조를 해주고 있다지만 장판 부적은 숨겨져야 했다. 옥란이 낌새를 전혀 모른 채 첫째와 둘째를 낳았다. 몰래 부적을 장판 밑에 숨긴 지도 5년이 흘렀다. 6번째 부적이 당도했을 때 동규는 자식들도 얻고 이만큼 사니 그 부적만큼은 옥란이 알기 전에 그만두자고 간청할까 망설였다. 3대 독자의 병약한 몸으로 6남매만 어머니에게 등짐 집어놓고 저 세상으로 가신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등에 대롱대롱 매달린 자식이 둘이나 셋만 되었어도 어머니는 이토록 부적에 목을 매지 않았으리라. 6남매를 혼자 손으로 키워낸 어머니의 역경은 언제 어디서 떠올려도 눈물을 쏟게 했다. 맞이인 동규는 기를 쓰고 대학을 졸업했다. 목숨 부지하기에 알맞은 땅되기나 파서 대학 등록금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농사를 지으면서 생겨나는 것은 모두 상품으로 만들어졌다. 고구마 잎사귀와 깻잎과 김장 찌꺼기들은 틈틈이 묵나물이나 시래기로 갈무리 되었다가 100원 혹은 300원의 뚜아리로 시장에 팔렸다. 꼬깃꼬깃 모은 잔푼이 동규의 책값과 버스 싹시 되었다. 동규의 대학 진학으로 1살 터울 5의 동생들이 연쇄적으로 학업을 포기했다. 동생들이 공장에 취직해서 받은 돈은 동규의 등록금이 되었다. 맞이인 동규를 생각하는 동생들의 마음은 각별했다.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구심점은 당연히 불쌍한 어머니였다. 동규의 성공이 어머니의 유일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조숙하게 깨달았다. 어머니를 모시고 땅을 파먹는 막내만 빼고 짝을 만나서 그럭저럭 살고는 있으나 동규 가슴에는 그들의 존재가 5가닥으로 아리게 새겨진 문신이었다. 잠깐 누웠었는데 깜빡 잠이 들었었던가. 아빠, 그만 일어나시래요. 두 녀석이 어깨를 흔들었다. 해마다 어머니 부적을 방바닥에 깔아놓고 살아선지 녀석들이 이만큼 탈 없이 장성했구나. 벌써 9시를 알리는 시계를 보며 남은 잠을 털었다. 빗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눈물이 찔끔 솟도록 강렬한 빗살이 쏟아지는데 방바닥이 받아내는 양은 똑같았다. 이 겨울에 또 새것의 부적을 쥐고 어머니가 저 빗살처럼 쉼없이 오고 있었다. 내 식구가 소파에 모여 앉았다. 식탁에는 어머니를 기다리는 옥란의 성찬이 진열되었다. 동규는 옥란의 표정에서 어떤 비장함이 나타나지 않기를 고대했다. 엄마, 할머니 오실 때 안 됐어? 다 됐다. 금방 오실 것이다. 할머니께 우리 성당에 나간다는 말 하면 안 되지, 엄마? 막내가 말했다. 성당에 교리받으러 나가기 시작하면서 녀석들에게 철저하게 세뇌를 시켰다. 어머니와 다른 신을 믿으면서 불똥을 피하겠다는 심사였다. 밥상머리에서 기도문을 낭송하지는 않겠지? 은혜로이 내려주신 음식과 우리 식구에게 주께서 강복하심을 기도하지 말란 말이군요. 오늘만 참아줘. 전지전능하시다는 천주님을 잊어달란 말이야. 성모상과 십자고상은 어디에다 치웠어요? 정말 일을 낼 셈이야? 왜요? 시어머님과 종교전쟁이라도 벌어질까 그래요? 농담 그만하고 오늘만은 제발 참아줘, 응? 어린애처럼 간청하는 동규에게 옥란이 후후 웃었다. 옥란의 웃음에 다소 안심이 되었으나 심기가 계속 흔들림은 어쩔 수 없었다. 장판 밑에 그것이 옥란의 눈에 들통이 난 것은 작년 정월 보름이었다. 9번이나 실수 없이 장판 속에 감춰졌던 부적이 어느새 확연한 흔적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예년처럼 어머니가 방문을 삐죽이 열고 부엌의 옥란과 방 안을 동시에 감시하는 사이 동규가 장판을 걷어 올렸다. 옥란이 갑자기 방에 들이닥쳤다. 동규가 그것을 제 위치에 깔고 막 장판을 덮는 순간이었다. 가로막는 어머니를 밀치고 문턱에서 얼어붙은 옥란을 본 동규가 자신도 모르게 들고 있던 장판을 놓아버렸다. 장판이 제자리에 깔리면서 먼지가 풀썩 일었다. 옥란이 다짜고짜 장판을 휙 뒤집었다. 부적이 날아올라 펄럭였다. 토지대장에 인감도장을 찍은 듯 흔적이 뚜렷이 있었다. 방바닥의 확연한 자국에 옥란은 굉장한 배신감으로 몸을 떨었다. 자신만 속절없이 긴 세월 동안 소외당했다는 분을 억제하지 못했다. 옥란이 어머니 면전에서 눈물을 흘렸다. 잠깐의 얼떨함을 털어버린 어머니가 외려 옥란을 몰아세웠다. 정초부터 집안의 여인의 울음이라니 집안의 부정이 들까 무섭다. 썩 눈물을 거두지 못할까? 녀석들이 방에서 나왔다. 옥란이 얼굴을 싸매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녀석들이 옥란의 겨드랑이에 붙어 눈물을 글썽이자 어머니가 입에 물었던 말을 꿀꺽 삼키고 안방으로 은거했다. 눈물을 훔친 옥란이 동규의 팔을 잡아 방 안으로 끌었다. 어머니는 억지로 상기된 얼굴을 꿋꿋이 들고 있었다. 아비야, 올해는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겠다. 옥란이 들으란 듯 내뱉는 어머니의 음성이 냉랭했다. 옥란이 어머니 면전에 다부지게 대좌했다. 난처해진 동규가 멀찍이 앉았다. 어머님 앞에서 눈물 보인 건 죄송해요.
그렇지만 여자가 어찌하여 정초부터 곡성을 낸다니. 그것도 시어미 면전에서. 시어미가 죽기라도 바라는 거냐? 옥란이 말을 꾹 삼켰다. 판단 불가능한 옥란의 감정에 동규가 숨막힌 듯 버둥거렸다. 바람 한 점에도 마디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부들거리는 옥란의 목울대에서 또박또박 한 음절씩 간신히 끊어져 나온 음색은 의외였다. 아범이 어머님께 자식이듯이 제게는 하늘 같은 지아비예요. 지아비가 잘 되라고 하시는 일을 제가 알면 뭐가 덧나나요? 저만 쏙 빼놓고 모자분이 그러시는 게 속이 상해서 눈물을 보였는데 어머님, 저로서는 서운해요. 고마운 네 마음 안다.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니 이해해라. 어느 집이든 그 집 기둥이 잘못되면 모두 다 여자한테 화가 쏟아지는 것이다. 그것으로 끝을 맺지 않았다. 부정이 탔으니 일간 보내는 것으로 감쪽같이 바꿔 넣어야 한다. 동규에게 일러놓고 어머니가 내려갔다. 옥란이 참았던 분통을 동규에게 쏘아댔다. 부적이 어째서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몸뚱이 밑에 깔렸어야 하는 것부터 캐기 시작했다. 동규는 조금도 숨길 염치가 없었다. 전부 자신과 어머니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흠집을 헤집는 것이었지만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자신을 저해하는 부적을 깔아놓은 것도 모르고 살을 맞대고 살았다며 옥란이 밤마다 동규를 뿌리쳤다. 부적이 등기 우편으로 날라왔다. 대피를 하여 몇 자 적혀왔다. 며느리에게 잘해주란 얘기와 꼭 바꿔 깔을 것이며 함부로 하지 말고 간직했다가 내려올 때 가져오란 내용이었다. 부적을 옥란 앞에 놓았다. 옥란의 처분만 바랄 뿐이었다. 없는 귀신을 9년 동안이나 방 안에 끌어들인 결과와 뭐가 달라? 옥란은 방바닥에 깔렸던 것과 새로 붙여온 것을 함께 포개어 착착 접어 봉투에 넣었다. 신발장 안쪽에 테이프로 고정했다. 시어머니가 올 때만 깔아서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심사였다. 성당에 나가기 시작하였다. 처녀 때는 기독교를 믿었었다. 부적이 한거할 만한 다른 무엇에 철저히 함몰되기 위해서 교리를 엄중히 하는 천주교에 귀의하겠다고 했다. 교리에 임하는 각오는 비장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에 빠짐없이 교리에 참석했다. 동규는 옥란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다. 옥란의 신앙 심도를 지켜만 볼 따름이었다. 또래의 신도들이 거실에 앉아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였다. 동규는 안방에서 그들의 신앙 행위를 거역할 수 없는 순리처럼 묵과했다. 옥란이 세례를 받았다. 데레사로 다시 태어났다. 두 녀석도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고서 옥란의 신앙은 더했다. 끼니마다 기도를 올렸다. 주일마다 두 녀석을 데리고 미사에 참석했다. 여보, 부적 없애면 안 될까? 큰일 날 소리. 기도를 올려도 개운하지 않아요. 신발장 안에 있는 그것이 자꾸 걸려요. 어머님이 하시면 날벼락 떨어져. 동규는 옥란이 그것을 요절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조선 천지 인간들이 죄다 서울에만 몰려 사는가 보다. 어머니는 여느 보름날의 상경보다 30분 늦었다. 식탁에 옥란이 준비한 음식이 정돈되었다. 두 녀석이 식탁으로 달려들었다. 옥란이 앉자 녀석들이 눈치를 흘끔거렸다. 습관처럼 수저를 들지 않고 누군가의 입속에서 기도문이 암송되길 기다렸다. 짧게 정적이 흘렀다. 동규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솟아났다. 어머니 드세요. 너희들도 얼른 먹어라.
옥란이 식탁에 깔린 어색한 분위기를 덜어냈다. 동규는 청아한 음색이 귓속에 꽂히는 착각으로 갑자기 맑아짐을 느꼈다. 몰래 들춰본 장판의 상황 때문이었을까? 이제부터 거실 바닥에 모셔야 하겠다. 손자도 이만큼 성장하였으니 식구가 몰려있는 바닥에 요것이 진을 치고 있어야 집안에 우화가 없을 게다. 새로운 부적이 거실 바닥에 깔렸다. 가족이 포근히 둘러앉은 거실의 밖에는 나를 곤두세운 칼바람이 이따금씩 심술처럼 불어다녔다. 거실 유리벽을 뚫고 들어온 정월 대보름 햇볕은 아무 일 없는 듯 따사했다.